3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네, 네, 경기도 부천시울 김기표입니다. 고등법원장님, 예, 그 재정신청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 그렇습니다. 인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높지 않죠. 예, 높지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지만 사실 그 제도적인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별로 높지 않은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도적 의의가 없는가요? 재정신청 제도를 폐지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의미가 있나요? 재정신청 제도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인용률이 적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제어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신청 제도가 고소 사건 전체로 확대될 때 그 대법원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검찰의 내부에서 있는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고등법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때 우리 그 파기환송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서모 교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파기환송되고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재판을 빨리 해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저히 대선 전에는 심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하진 않으시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 예, 그런데 진짜 안 지켜가지고 근데 대법원에서 바로 선고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없죠. 예, 그냥 현재 사건이 확정되는 하에서는 그런 그 외의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결과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원래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것을 사법적인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재정신청 제도입니다. 물론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거의 인용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등법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의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하는 법원 하에서 이루어진 3심 제도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도저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저는 범사법부라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비록 재판에 대해서 인용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의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공론화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의원님 말씀 자체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법원장님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경찰청 자료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총 1289명 검거됐습니다. 이게 한 해 평균 258명꼴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관련 법률에 따라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서 살해한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이후로는 확정 선고 역시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최종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엄벌주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요. 법원에 퍼진 그 온정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윤준 전 고등법원장께서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이상 그 법관이 사형이 적합한 사건이라면 과감하게 사형 선고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환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2021년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4명을 살해한 오종근,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 사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형받아서 마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평생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했던 겁니다. 강력 범죄자들을 엄벌하라는 그런 국민 다수의 여론을 법원장님들께 전달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서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죠. 범행 이유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그런 진술을 했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과거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해서 국민 모두가 가슴 철렁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거의 쌍둥이 사건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 범인이 휘발유 2리터를 미리 준비했는데 이자도 2에서 3리터에 달하는 휘발유를 미리 구매했다는 겁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보호관찰 명령 3년인데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전체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율이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한 준수율이 낮아요. 특히 증권, 금융, 디지털 성범죄 뭐 등등이 낮고요. 지식 범죄나 엘리트 범죄에 대한 기준이 낮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호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기초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21기 마지막으로 승진했죠? 고등법원 예. 부장판사 말씀. 예, 맞습니다. 그때 딱 한 명 21기는 승진했죠? 예, 한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승진할 때 승진 심사위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이죠. 저는 심사위원장 잘 몰라요? 예. 그러면 그 무렵에 법원 행정처장을 본인이 만났거나 또는 가족이 만났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행정처장님이 누구신지 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요. 본인이 만났거나 가족이 만난 사실이 있냐고요. 좀 모르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증인이니까 확실히 증언 차원에서 네, 물어보는 지금 거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가족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족이 국회의원 맞죠? 2016년도면 국회의원이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있죠. 서부법원장님. 예.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심탈 사태 있었을 때, 네. 그때 제가 갔는데, 그때 피해액이 약 7억 원이나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억 원이 넘더라고요. 예, 예. 그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손해 액수 산정 단계에 있고요. 예. 손해 액수는 그 보관공사 내지 보안공사까지 합쳐진 액수로 공사 대금이 산정돼서 11억 7,500여만 원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정된 금액은 예. 당시에 이제 그 파손된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11억이 것이었습니다. 넘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직원들 트라우마 심리치료 네. 꼭 잘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저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그 컵라면 재판 아시죠? 천정호 재판장이 소년 전담 소년 전문 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예. 소년 사건에서 마치 컵라면 끓여 먹듯이 3분 이내에 사건을 끝낸다 해가지고 컵라면 재판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시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예, 예. 칼럼도 있는데. 예. 그 가정법원, 소년법원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한 사건이 1년에 5만 건이 넘습니다. 그죠? 예. 2022년에 비해서 무려 16.4%가 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또 촉법소년도 꾸준히 늘어서 지금 7,000명 수준이 넘었습니다. 우리 저 서울 가정법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정법원이 있을 때와 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는 법원에서, 예, 지방법원에서
예.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할 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아무래도 그 가정법원은 좀 더 전문화된 가사 사건을 오래 다뤄본 판사들이 이제 오고 또 이제 전문 법관제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시켜서 이게 아마 시행이 되고 나면 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와중에 최근에 그 법인 파산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예,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2배, 931건이던 게 19년만 해도 지난해 1940건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우리 법원에 결국 회생 사건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그 법인 이 파산 이와 관련해서 회생 절차가 좀 길어진다면은 신용도 하락이라든가 자금 조달력이 악화 등 여러 가지 그런 회생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가 큰데 이게 지방 법원별로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회생 처리 기간이. 그 중에서 보면은 서울 회생법원은 한 13개월 걸리는데 지방 법원일수록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춘천지방법원 경우에는 약 56.2개월이 걸려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난 올해 최근에 보면 이렇게 더 길어진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왜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은 좀 강구 중에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 관련돼서는 2023년까지 저희가 2022년 그때까지는 상당히 좀 개시 결정 자체가 늦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24년, 지금 2025년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춘천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제일 빨리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최근에 됐고요. 많이 나아졌나요? 네, 그리고 조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좀 긴 거는 예. 그 업무를 여러 가지 처리하고 있고 또한 알겠습니다. 사정을 좀 여기 있어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장님들께서도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회생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우리 중앙지법원장님, 네. 최근 그 재판 중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판결이 지난 10월 6일 날 있었죠. 네. 예, 중국 회사에 접근해서 핵심 인력 첨단기술 자료 유출 사례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간접법이 제대로 이게 민주당 여당의 협조가 안 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 국내 중요한 그 기술, 첨단 기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들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이런 중국 이런 나라만 해도 최대 사형까지도 있고 이런 소위 간첩죄에 해당되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하고 오해될 필요가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과 앞으로의 답을 한번 기술 유출 범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사수석 차영민 수석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오민석 중앙지법원장님께 많은 관심이 또 쏠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사수석님 그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이시죠? 장현주 네. 위원이시죠? 네. 네. 오랫동안 또 중앙지법에 좀 계셨는데 이 수원지법 3인방이 영장 전담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3명이 바로 영장 전담 판사로 바로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동안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잘. 그러니까 특정 법원에서 올라온 중앙지법에 배치된 판사가 그것도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매우 어려운 경무에 시달리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3명 다 합동으로 지원한 계기.
있습니까? 사무분담위원회는 협의체 기관이고 그 안에서 그러면 있었던 일을 거기서 누가 자천을 했습니까? 타천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영장전담 판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던가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추천하셨나요? 형사수석께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직무상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직무상 아니 본인들이 전담 판사 하고 하든 말든 자천했는지 타천했는지가 무슨 직무상 비밀입니까? 비밀과 관련해 하나 지금 이 세 명이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인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이게 비밀이 있습니까? 사무분담 자천이냐 타천이냐만 말씀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예, 중앙지법 원장님. 예. 방금 신건조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선임 재판연구관도 하셨고 수석도 하셨고 오래 계셨어요. 재판연구관부터 2012년부터 뭐 중간에 딴 데 갔다 오시긴 했지만 신건조 없이 바로 그러면 공동조로 건너뛸 수 있다고요? 사건 배당 되기 전에도 공동조가 볼 수 있습니까? 관리재판부밖에 없는데 관리재판관밖에 없었는데 당시 사건 배당은 이 파기환송 사건도 하긴 해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주심재판관이 박영재 대법관이었어요. 이때도 소부가 있습니다. 배당은 해요. 그리고 나서 전원합의체 해부하지 전원합의체 배당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총괄연구관 아시죠? 대법원. 예. 총괄연구관 민사에 총괄연구관 2명, 신건조, 심층조 1명씩 있었죠. 총괄연구관. 형사에는 1명 있었죠. 심층조 1명, 총괄연구관은. 제가 떠난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 기억 물어보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심층과 형사부의 총괄연구관은 심층조 1명밖에 없잖아요. 신건조 있습니다. 신건조에 그래서 그러니까 민사부 2명 총괄연구관이 그다음 형사부 1명 있었잖아요.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총괄연구관. 형사에도 신건조하고 심층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데 총괄연구관의 TO를 말하는 겁니다. 총괄연구관에는 있습니다. 예. 신건조에도 총괄연구관이 있습니다. 총괄연구관은 민사의 둘, 대법원 총괄연구관은 민사의 둘, 저 1부만 더 쓰겠습니다. 민사의 네. 둘, 형사에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2월 24일에 형사 신건조 총괄연구관을 신설했고요. 3인의 연구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법원이 정기인사하면서 지기현 재판부는 2월 20일부로 구속취소 신문기일을 진행하고 24일에는 중앙지법은 영장전담 판사 배치하고 또 24일에 대법원은 신건조 총괄연구관을 신설해서 3명의 연구관을 추가해서 아주 지법, 고법, 대법 할 거 없이 파기환송 준비를 했다. 사법 쿠데타 모의를 했다. 준비를 했다. 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으로 지금 지목당하시는 분이 대법원장의 전 수석 연구관 출신 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신 오민석 법원장님이라고 지금 지목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아니 총괄연구관 한 명씩. 총괄연구관은 제가 수석 재판연구관을 할 때 그때 신설됐습니다. 2024년 2월 정기인사 때 신설이 됐고요. 2025년 2월에 신설된 거는 아닙니다. 24년에 원래 민사들 형사 한 명 더 신설되고 연구가 더 추가되는 거죠. 2024년 2월에 신건조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 시간 쓰기 전에 이래진 증인 다시 한번 좀. 네. 참고인이십니다. 참고인이시죠. 불편한 몸으로 장시간 앉아 계시게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국가 권력에 의한 한 개인의 인권 침해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대준 씨의 형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월북몰이, 월북을 동생이 월북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월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 가족들의 외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적 참사와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상 전문가인데 제 앞에서 바로 조작과 선동을 했다는 것에 저는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또 서해 피격 사건의 특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짧게 설명을 드리면 고 이대준 씨가 30시간 동안 이 10월이니까 지금보다 더 지금쯤 되겠죠. 추운 바다를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건너갔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돼서 화형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도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22일 날 사망을 했는데요. 저는 24일 날 아침까지 그 서해 연평도 바다에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이 추운 겨울에 30시간을 월북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나중에는 조류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북쪽으로 헤엄쳐 가서 월북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분이 월북몰이의 희생자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이 국회에서도 그 관련 재판자가 국회에서 직접 나와서 본인의 무고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 형님 이대진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국정원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북한에 관련된 대북 안보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원 그때 당시 국정원장이었고요. 그 SI 첩보를 지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SI 첩보를 듣고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대준 씨 가족이 과연 그때 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정말 상징적인 사례이고 이런 사례는 남북 관계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인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한 이런 것들이 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겸허하게 반성하시고 앞으로 적어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시 상처를 주는 이런 정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호남이니까 완도 촌놈 출신이니까 월북 인정해라. 또 바꿔 말하면 간첩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골 출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참고인께서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참고인을 이 국감장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나가지만 신청하신 쪽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차혁진 위원님. 네, 3번 질의입니다. 네. 김재호 판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김재호 법원장님. 아까 본 의원이 나경원 의원 언니가 김충식에게 누군가를 소개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네. 언니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네. 제가 고소를 하겠냐라고 하는데도 언니가 없습니다. 친언니가 없습니다만 계속 강박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은 정확하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특히 우리 판사님이 관여하셨던 정대택, 최은순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고 재판 브로커 역할까지 했던 김충식을 모르십니까? 네, 모릅니다.
자, 김충식이 현재 양평 공흥지구 특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통일교 연계, 이재명 대표 테러 연계, 노상원과 내란 관련 의혹으로 국수본에 고발된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 나온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자, 김충식이 당시 판사였던 우리 김 판사님 이후에 판결을 맡았던 윤남근 판사 부인과 경기도 광주 그린벨트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그린벨트 땅이 군부대 이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내용, 그로 인해서 사법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자, 이런 김충식의 입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왜 거론되는가? 이번 내란과 계엄과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김충식이 왜 나경원 의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가가 본질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나경원 의원 아시잖아요. 나경원, 네.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나한테 한번 들어와서 소개를 하면서 내가 예술가니까 또 내가 명인 중에 명예로 됐잖아요. 언니가 조경도요. 나경원 의원 아시잖아요. 나경원, 네.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나한테 한번 들어와서 소개를 하면서 내가 예술가니까 또 내가 명인 중에 명예로 됐잖아요. 언니가 조경도요. 나경원. 자, 나경원 의원에게 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촌 언니가 있습니까? 사촌 언니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언니는- 이유가 없습니까? 예,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고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충식은 내란 계엄의 핵심 관여자로 저렇게 수사의 대상에 올라 있는,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 우리 나경원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 같으면 당장 고소고발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의논하십시오. 네. 자,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분 묻겠습니다. 드리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분명하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 문구에 나오는 공직자의 국회의원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직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장님은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공직자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김재호 판사님과 나경원 의원님은 그 가족에 해당됩니까? 안 네, 됩니까? 가족입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명확한 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의혹을 안개처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앞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감은 감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남부지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별 정정 허가율이 지금 매년 80% 이상입니다. 성별 정정 허가. 네. 예. 알고 계시죠? 네. 네. 이제 2024년도에는 234건 중에서 188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트랜스젠더 여성 A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를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기존 1심에서는 성전환 수술, 외과적인 수술이 필수 요건이다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고 수술 여부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PT 좀 띄워줘 보세요. 자, 해외 사례를 보니까 2022년도에 미국의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가 성전환 수술 없이 그냥 외과적인 수술 없이 남성 호르몬 억제 주사만 맞고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부에서는 400 내지 500위권이던 성적이 여자부 챔피언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여성 선수들이 발끈했죠. 그래서 소송을 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위원회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선수의 그 여성부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 성전환자가 카렌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성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근데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4건의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의 어떤 경기 참여나 안전을 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성전환 수술 없이 손쉽게 나 여성이야 이러면 병역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또 PT 또 하나 보여주세요.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에 대해서 국민의 7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 제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의 사무처리 지침을 네. 성전환 수술 여부를 단순히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문들 견해는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 그 판사별로 약간 견해가 갈리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잘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지침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외과적인 수술이 필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만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도 없고 뭐 이런 걸 다 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없이 호르몬 억제제로만 나 어느 날 갑자기 나 남성에서 나 여성이야 이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네, 고등법원장님. 국민의힘 의원과 또 오늘 법원장님들께서 특검 전담재판부의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있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PPT 띄워주세요. 법원조직법 제41조 2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저 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아니죠. 그래서 이 법관 후보 추천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들어갈 수 있고 대한변협 등 외부 인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합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엉뚱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심 법원의 재판이 12월 정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지기현 판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지금 사건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해서 수사 대상만 총 35개고요. 그리고 관련된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 증인 숫자를 세면 그야말로 수백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전담 재판부가 없다면은 이 증인들이 여러 재판부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고 각 재판부가 각자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재판의 통일성, 정합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릴 수 있고 그 결과 사법부의 공정성과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라도 이 특검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사건의 종이 기록이 지금 와 있습니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 있겠죠. 그게 왜 와 있습니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명력 있고 또 증거 능력이 있는 종이 문서에 의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종이 기록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그 종이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합법적인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이 위법이라는 겁니다. 네. 고등법원에서도 전자기록이 가능하다면 굳이 종이 기록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전자기록으로 판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이 기록이 합법적으로 판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온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사실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종이 기록의 행방을 물었는데 대법원은 복사를 한 여부조차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사실상 복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기록은 지금 합법적인 판결을 위해서 고등법원에 와 있습니다. 종이 기록의 행방을 드디어 찾았는데요. 아까 이 스캔한 기록이나 종이 사본 기록을 복사해서 읽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있는 합법적인 기록은 종이 기록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월 10일 이전에는. 그것을 대법원에서 읽진 않았고 그거에 기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종이 기록 원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거 자체가 그 사건의 경우에는 종이가 원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법리적으로도 그 종이 기록 자체가 증거고 그 자체가 증명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 재판부 관련된 것은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 낸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건이 오게 되면 저희의 경우에도 그걸 충실하게 심리하고 또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서 그 집중 심리 재판부를 그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배당이 되는 경우에 그 배당된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을 가능하면 병합해서 심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증거조사의 낭비 그런 요소를 막고 또 결론의 통일성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 일적 문적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극렬 지지자 바라보는 방안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야 되니까 이게 실제 추진할 거예요. 대법관을 26명으로 이렇게 거의 2배로 늘릴 거면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대법원에 대법정에 왜 갔습니까? 뭘 확인하러 간 거예요? 26명으로 늘면은 지금 대법정에서 대법관이 2줄로 앉아서 재판합니까?
무슨 결혼식 사진 찍듯이 두 줄로 앉아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생이 어려운데 또 대법원 또 지어요? 실제 이재명 정권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주하는 국회 또 지금 법사위의 모습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난장판 되는 거예요. 대법관들도 정치색에 따라서 서로 싸웁니다. 이제 합의 제대로 안 하고 판결하기 전에 다수결 표결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합의 안 됐는데도 마음대로 기일 지정하고 어떤 대법관들은 반대하면 판결문에 서명 안 하고 퇴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법원 모습이 나올 것이 뻔하는데 이걸 정말 이런 대법원의 모습을 원합니까? 또 국민들을 위한 이 방안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방안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걸 공약으로 외치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표받아야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민주당 계속 다수당이었는데 이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왜 그 당시에는 침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이 진짜 국민에게 좋은 거라면 여기 계신 수십 년간 재판하는 법원장님, 판사님부터 찬성하고 나서야 됩니다. 다 반대하시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니까 이게 반대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고 권력에 굴종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도가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요. 우리 헌법 정신이 뭡니까? 헌법을 개정할 때 대통령이 힘이 있어도 대통령 자기 임기를 늘리는 헌법을 개정하면 자기는 적용을 못 받아요. 이 대법관을 22명 임명하게 하는 이 큰 사실상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 방안을 내면서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다 점진적으로 안 하고 다 임명한다고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 2심 판사, 이 기한 1, 2심 판사는 지금 사건이 늘고 있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판사 그대로 놔두고 대법관만 늘리면 서민 사건 진짜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까? 고등법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심의 강화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등법원장님 오늘 민주당이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서만 저만 이렇게 거품을 물어야 됩니까?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여기 계신 사실은 법원장님 정도 되면은 후배 판사들 위해서 여기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판사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지금 대법관 증언 방안이 국민 입장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그 증언하는 수, 시기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참여 또 상고심 그 구조와 동시에 병행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답니까? 대법관 이렇게 증언하는 거 사법부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한번 제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그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사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신속하게 하려고 했느냐, 그걸 먼저 삼고 계신데요.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지 한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지정했고 첫 기일을 5월 15일 날 하겠다고 지정을 하고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그때부터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이런 거친 언사와 함께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하겠다, 대법관 늘리겠다 이런 식의 입법 조치,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5월 7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니까 1시간 만에 이 1차 공판 기일을 6월 18일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버려요.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예, 이런 평가가 나왔죠. 그리고 대선이 끝난 6월 9일 재판부는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 기일마저도 이제 추후 지정하겠다 하고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라고만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 추정에 대한 언론의 공지, 이런 언론의 보도, 이거 고등법원장님께서 이렇게 보도하도록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해당 재판부에서 공지를 내도록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원장 입장에서 지시한 적은 전혀 없고 해당 재판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국감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 파기환송된 이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그전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속개해가지고 재개해가지고 이제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도 법적인 아무런 제한은 없는 상황인 거죠. 법원장이 그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당연히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추의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셨습니까? 아니,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 법원 내에 무슨 각종 연구회 이런 것이 순수하게 어떤 학문적 목적이나 재판을 위한 그런 연구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파벌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무슨 청문회를 할 때 저도 그 대상 법관의 이런 우리법 연구에 가입했던 적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은 학계에서도 여러 연구회가 있고 그런 학계나 변호사 단체하고 법원하고 교류하시면서 그런 학회 활동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법원 내에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판사들만으로 구성된 이런 연구회, 지금 이런 게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술 목적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띤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과문하지만 젠더법 연구회도 있고 아마 국제인권법 연구회, 노동법 연구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도 뭐 구체적인 숫자로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 7, 8개 됩니까? 아마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욱 서부 법원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겨울에 태극기 모독부대가 서부 지방법원을 침탈하고 테러를 가하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때 63명이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37명이 기소가 됐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63명은 합의부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그 고합 사건으로 됐고, 말씀하신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선고된 사건 수가 한 20여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벌금으로 풀려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재판장의 그 재판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담 정도, 침탈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선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고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고 현장을 봤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온갖 것 기물들 파손되고 벽이 깨지고 판사실까지 찾아다녔던 그 흔적 이런 걸 보면은 지금도 그 생생한 그 놀라움이 느껴지는데 법원을 한 번쯤은 남이 손동하면 따라가서 때려 부셔도 집행유예 벌금으로 풀려날 수가 있는 게 현실인가 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양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장의 그 권한이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그렇게 법원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내면으로는 이런 수구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호의를 느끼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을 그렇게 침탈을 하고 테러를 가해도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그 양형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고법원장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 교과서를 쓰신 분들 이름 한번 불러볼 테니까 좀 아시는 분들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서울대 권영성, 성낙인, 정종섭, 이호원 교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 김선택, 김하열, 이준일 교수님 아십니까? 네, 들어본 이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한수훈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헌법 교과서를 선거법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 전에 교과서를 쓰신 분들인데 어떻게 좀 네. 네. 얘기가 검사가 기소할 수도 없지만은 기소돼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권이 중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또 아실 만한 분이 서울대 김철수 교수님 이분은 그것을 쟁점으로 인식을 못 하셨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가능하다고 서술을 하고 있는 교과서 저자는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대통령 지위에 있는 분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권위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아까 아무리 야당 의원님이 그렇게 부추겨서 답은 하셨다고 하지만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이 호의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고 헌법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좀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진행 중인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순수한 이론적인 면에서 그런 찬반 양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법사위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신상 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이라고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굳이 이석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공정한 감사하시라고 이석했더니 가짜뉴스 공장이 됐습니다. 이 가짜뉴스 말씀하신 분들 회의장 밖에 나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고소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감사원에서 박지원 의원님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원장한테 따지시고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하라고 하신 거, 전현희 의원님이 감사원에서 본인 사건 물어본 거, 이런 것이 이해충돌입니다. 왜냐, 감사원의 운영 TF가 만들어져서 예전에 있었던 감사를 다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논리라면 지금 여기에 뭐 피고인인 사건도 있고 내일도 우리가 동부지검에 보면 위원장님 뭐 아드님 사건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저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짜 뉴스 하신 분들은 사과하십시오. 자, 회생 법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 사고로 5년간 약 얼마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5년간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서 임대인이 파산해버리고 나면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 어려워진 거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을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작구의 경우에도 호부 청년 안심주택의 임차인들이 지금 거리로 내앉게 되었다. 104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회생도법원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판결은 결국 임대인이 파산하고 나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개인 파산 또는 이제 개인 회생 절차를 임대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 임대인한테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임차인들이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인한테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거나 또는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차인에 대해서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 그 사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기는 아시는 것처럼 형사 범죄 아닙니까? 형사 범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법상 채무자위생법상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한테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기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야기는 뭐 이 경매 신청권 부여하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랬을 때 또 부수적인 비용까지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적절하게 방법을 좀 같이들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고등법원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자,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무조건 공무원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뭐 이러이러한 것은 예외로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오늘 즉답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네. 북부지법원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원장님. 시간을 다시 넣어드리시죠. 북부지방법원장입니다. 북부지방법원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상도 판사입니다. 윤상도 원장님, 제가 북부가 제 관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북부이기도 하고 사채업자, 제가 지난해에 질의했었는데요. 사채업자가 5,200%의 이자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유치원 딸을 키우는 한 여성이 불법 채권 추심업자에게 협박을 당하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이 5,200%, 이 사람이 그런 이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자제한법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까? 예, 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람 생명을 잃고 5,200%가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들에 의해서 당하는지, 조직적으로 당하는지도 살펴봐 주시고 따뜻한 판결을 하시고 나쁜 범죄자들에게는 추상과 같은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속기한 문제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기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법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저희 방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을 홀로 키우면서 사채를 썼는데 협박당하다가 목숨을 끊었고 그 협박한 자는 5,200%의 이자율로 불법 채권 추심을 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그게 구속기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저희 방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자, 제가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이라고 있습니다.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아들 1살 때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54년 만에 여든이 훌쩍 넘어서 나타나서 그 보상금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1심, 2심, 3심에 갔는데 3심에서 이거 뭐 10초도 안 돼서 때려버렸어요. 심리불속행이에요.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마는, 이런 부모는 이제 그 사람의 상속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불속행합니다. 1년에 한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오민석 원장님, 대법관 한 명이 몇 건씩 합니까? 4,000건, 예.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대법관이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대법관은 지고지선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의원 뭐 대법관을 휘젓고 다녔다? 엉뚱한 가짜뉴스나 그 대법원장에서 대법관들이 두 줄로 한다? 황당무계한 소리다. 대법관들이 꼭 다 함께 모여서야 합니까? 소부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10초 만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끝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개정됐는데 여러분은 날려버렸어요. 이런 거 하지 않으려면 대법관이 국민을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하고 법원하고 논의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법관 늘어나는 걸 반대하시죠?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서 국민들은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 것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날려버리는 대법원인데 그렇잖아요. 대법관이 좀 더 늘어나서 자세히 봐주길 바라는데 왜 대법관이 늘어나는 걸 반대한다고요? 왜 그러시죠? 우리 고등법원장님 반대하는 겁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법관 수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수나 시기를 좀 조절하고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법부가 참여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이때. 그렇죠? 예, 대법관 수가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대법원이 그동안 법원이 수 늘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굴 위해서예요? 국민을 위해서잖아요. 네,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재판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 기록으로 해야 되는데 종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후좌우로 한덕수를 옹립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옹립자가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어떻게 농락을 당했는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희대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한덕수 옹립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이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대법관 수 늘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 오늘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어대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변이다 라고 하는 거
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법원장님, 예. 그러면 대법관수 증언에 반대하시지 않으면 어쨌든 고법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대법관수 증언은 몇 명 정도로 밝힐까요? 구체적 숫자를 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그래도 않은 좀 것 적절하게 생각하시는 뭐 숫자가 있으실까요? 같아요. 뭐, 어쨌든 증언에는 찬성하시는 네, 거네요. 전체적인 법원 분위기가 그런 걸로 알고. 전체적인 저도 법원 그렇고. 분위기는 대법관 증언에는 찬성하는데 다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숫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중앙지법 법원장님께 네. 다시 좀 묻겠습니다. 지기현 재판부 형사 합의 25부. 일단 이제 윤석열 내란수계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저는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 214조의 2, 그다음 이거 이제 체포적부심하고 201조의 2, 이거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그 체포적부심은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실무상 저것도 날로 계산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체포적부심 사건이 워낙 적어가지고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저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는 저희 검찰 실무 관행에 의하면은 저희가 검찰 특수본이 이틀 전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기현의 해석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체포적부심 저 규정을 완전하게 그냥 위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 저 시간을 넣으면은 저 기소는, 그러니까 구속전 피해자 신문도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47분 전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시간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저것은 완벽하게 지기현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구속기간 전에 기소가 된 겁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원래 실무상으로는 저희가 다 날로 하기 때문에 저 위에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저 검찰 실무 관행에 따라 저렇게 구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에 대해서만 저렇게 구속기간을 계산해가지고 풀어준 겁니다. 저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법원장님? 체포 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견해를 취해서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뺄지 말지를 법원 판사가 맘대로 안 빼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법조문을 못 봐서 법조문 그런데 제일 앞에 구속 법조문 좀 올려주세요. 체포 적부심을 뺀다는 명확한 규정이 14조의 2 위반입니다. 214조의 2 체포적부심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만 돼 있고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그래서 문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던 거로 제가 저런 궤변이죠. 저러면은 체포적부심 계산할 때 왜 윤석열만 저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것이 저는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윤석열만 특혜성 황제 계산법을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법원장님 맨 마지막 PPT 올려주세요. 저는 이 사건은 재판 소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이 만일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재판 소원을 반대하시니까 그러면 이 지기현 판사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럼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판 소원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퉜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이 끝까지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법원이 그 답을 가지고 계셔야지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도 없는데 재판 소원을 반대하시면은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법원장. 네.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예,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무슨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이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규로 얼마든지 전담 재판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도 이종섭 등 5인방을 영장 청구를 했어요. 중앙지검 영장 담당 판사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중앙법원장님. 네. 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속 여부를? 예, 예. 빨리 답변하셔야지 시간만 끌게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물론 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라 안 해라 이거 재판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내란 부두목 한덕수 대행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요 구치소에다 해서 3,600명 자리 만들어라 모르겠습니다. 또 더 만들어라 하니까 비상계엄에서 가석방 해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우리 법원장님들은 안 잡혀갔을지 모르지만은 저분들은 다 출세했고 저희는 다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하는 판사가 내란 세력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혜병 이 5인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바랄 거예요. 중앙지방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전담판사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그렇죠. 예. 서울고등원장님. 예. 지금 우리 오늘 그 실망스러운 게 고등원장님들이나 지방원장님들이 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윤석열한테 위원회 가서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한테 성격이다, 기고다, 함께 싸우자. 이게 될 말이에요. 저는 이 내란 세력의 성격을 사법부의 수산 같은 1분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꼭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허그 주택공사든가요? 이런 데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잖아요. 전담재판부를 만들잖아요. 그러한 거지. 그러면 법원 내규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위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내란 재판을 6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사부에서 하는데 들쑥날쑥 아니에요. 왜 이걸 효과적으로 해달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하시죠. 예,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계속 안 하죠. 사건의 관련 사건이라서 통일적으로 모아서 심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건들은 지금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있는 전담 재판부는 특정 유형의 사건을 처리할 재판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하는 문제라서 전담 재판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서 사건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전담재판부의 성격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정 경매 사건을 처리할 재판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법원장님들 나오셨는데 국민들이 헷갈리십니다. 봐봐요.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했습니다. 내란에 물리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 흘러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오늘 법원장님들 말씀하신 거 답변하신 거 보면 그걸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법원장님들 이 사안의 본질을 빨리 좀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는지. 자, 그리고 우리 윤리감사관님 자리로 나와주시고 그동안 잠깐 우리 서울중앙법원장님께 하나 질의 짧게 할게요. AI가 허위 판례를 인용하는 이런 문건들을 법원에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소송 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대리인들에게 이게 AI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까지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논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리감사관님. 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전에 우리 지기현 재판부가 보니까 경제, 식품, 보건 전문이네요. 혹시 중앙법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못 만든다고요? 이분들한테 지금 내란 사건을 다 몰아주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경제, 식품, 보건 전담입니다. 자, 우리 윤리감사관님, 문제됐던 지기현 판사가 갔던 술집 가봤습니까? 직원들이 가봤다고 했죠? 저희 직원들이 거기 룸이 몇 개 있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교대에서 식사하고 그 장소로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맞죠? 예. 뭐로 이동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아마 택시로 타고 간 걸로 제가. 택시? 예, 지금 결제 누가 했는지는 아세요? 예? 택시비 결제 누가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죠. 실제 택시 타고 이동했는지.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
A 변호사가 했는데 네. 저번 국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모 부장이 이직한 이후의 사항은 그 지모 부장의 그러니까 얼마 결제했냐고요? 그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요. 내 영향을 그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법적 평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결제했냐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남아있던 두 분의 아니 그 얼마냐고요? 두 분의 그 사생활과 관련되고 아니죠. 얼마 결제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얼마 결제했는지? 예. 자, 200만 원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그럼 100만 원 넘어요? 예, 그 사이입니다. 예. 근데 왜 얘기를 못 하세요? 그게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어요? 카드? 예, 카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내역 확인했습니까? 예. 그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 170만 원이요? 예.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아까 뭐 홀에서 술 마신 것처럼 마치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잖아요. 룸에 들어가서 마셨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170만 원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모 부장이 떠나고 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은 그 법원 구성원이 아닌 제3자의 예.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술 한 잔에 도대체 얼마입니까? 국회의원들 공직선거법으로 계산 많이 해보는 거 아실 거예요. 술 한 잔에 몇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다 처벌하지 않습니까? 양형 다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 얼마로 계산했냐고요? 술 한 잔, 두 잔 마셨다는데 두 잔 마셨으면 얼마로 계산하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이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관련 10년 동안 아무런 그 사건 연계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래서 술 한 병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예를 들어 뭐 한 병에 한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위법 사항이라고 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술집에서 두 명만 여성 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세 명이서 술을 마셔야 그 정도 돈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셨냐고요? 이제 2명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 부분은 그 지부장이 떠나고 난 다음의 지부장이 떠나고 난 이후의 사정이라고. 170만 원이 나왔는데 예. 남자 두 명이서 여성 접객원 두 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면 170만 원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 명이 있을 때 그 정도 돈이 나오는지 조사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집에서 술 한 병이 얼마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제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이제 지금은 일치하고 있지만 그 진술이 이제 진짜 맞는지는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네, 뭐 더 물어봐도 그 답인 것 같고요. 사법 신뢰는 망가지거나 말거나 회복할 노력을 자력 구제도 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지법원장님, 오민석 예. 네, 원장님, 아까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이 버스 기사가 8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라는 걸로 횡령 혐의를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에서 어떤 경비원이 초코파이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 궁박한 분들이 덜 배우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위법성 인식이 더 있다라고 대접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박성재 장관처럼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자문과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들은 내란을 인식하고 국회로 달려왔는데 그 당시에 그날 밤에 위법성의 인식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 판사님들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사례에 비추어서 제가 그 위법성의 인식 여부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예. 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서 의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영장에 기재가 됐는데 기각 사유로 버스 기사의 800원은 당연히 위법성 인식이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해놓고 그걸 사법 신뢰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모두에 대해서 뭐 동일한 법리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죄송하지만 나무 토막이나 인형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법이 바라는 법의 정신, 법 철학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아까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이 사심제와 혼동을 하고 계셔요. 헌법재판소원에 대해서. 재판소원은 사심제가 아니죠. 사법부도 역시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사법 선진국들은 사인 간의 계약 관계도 헌법에 구속돼야 된다라고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헌법 체계에 대한 구속마저도 거부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엄연히 재판소원은 헌법 재판인 거고 헌법 체계에 맞추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사심제다라든지 사심제를 하게 되면 권리구제가 지연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사법부도 헌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래서 그런 단정적인 말씀으로 사법부가 지금 받고 있는 신뢰 실추 그런 것에 대해서 비켜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촉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도 일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그런 불가피성을 좀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